1940년 워싱턴주의 한 호수에서 시신이 건져 올려집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이상합니다. 부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의료진이 처음 이 시신을 보았을 때 그들이 내놓은 설명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비누가 됐다. 사람이 비누가 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 여성의 신체 조직은 수년간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동안 화학적으로 변환되어 실제로 비누와 유사한 물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이 여성은 결국 신원이 밝혀집니다. 저는 닥터 코르보입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이한 사건들을 수집해 왔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단순히 기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얼마나 운이 좋아야 하는지를 동시에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레이크 크레센트의 여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워싱턴주 올림픽판도 1930년대의 이 지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의 한가운데에 있던 시절 이곳은 통신 인프라도 부족하고 도시와의 거리도 멀고 무언가 사라져도 한동안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벌목과 어업이 주된 생계였고 포트 엔젤레스라는 항구 도시에는 트럭 운전사, 웨이트리스, 항만 노동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헨리 레덤은 그런 포트 엔젤레스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정보들을 모아보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렴풋이 그려집니다. 사우스다코타 출신으로 워싱턴까지 흘러온 사람,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던 사람, 그리고 몽고메리 일링워스라는 남자와 결혼한 사람. 몽고메리 혹은 몬티라고 불리던 이 남자는 맥주 배달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판이 돌았습니다. 여자를 밝히는 사람, 지금식으로 말하면 상습적인 외도자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행복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의 여성이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은 사회적 낙인이었고 경제적 독립은 쉽지 않았으며 법적 보호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약했습니다. 헨리 레덤 일링워스는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그 결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그녀는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드물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일은 있었고 특히 여성이 사라지는 일은 충분히 추적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났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3년이 지난 1940년 레이크 크레센트에서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레이크 크레센트는 올림픽 반도에 있는 빙하 호수입니다. 투명하고 차갑고 깊은 호수, 수심이 상당한 곳이고 물이 맑아서 지금도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호수의 바닥에서 무언가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성의 시신은 비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이 이 사건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신이 특정 조건 아래 놓이면 지방 조직이 분해되는 대신 화학적으로 변환됩니다. 산소가 없고 습하고 약산성인 환경,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지방이 가수분해되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바뀌고 그 결과물이 비누와 거의 동일한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시라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에디포시오 아리포첼 형성이라고 하고 법의학 교과서에서는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이크 크레센트의 차갑고 깊은 물, 그리고 시신이 호수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다는 조건이 이 희귀한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시신이 호수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는 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처음에는 가라앉지만 부패가 진행되면서 가스가 발생해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시신은 3년 동안이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시신을 검사한 사람들이 발견한 것에 있습니다. 이 여성의 몸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에는 돌이 달려 있었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묶인 채로 돌에 매달려 호수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겁니다. 익사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여성을 죽이고 밧줄로 묶고 돌을 달아서 호수바닥에 가라앉혔습니다. 영원히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자, 이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화파가 진행된 시신은 외형적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문은 사라졌습니다. 얼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DNA 분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DNA의 구조 자체가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1953년이고 법의학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1980년대입니다. 1940년의 수사관들에게 DNA는 그냥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도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치아, 실화파가 아무리 진행되어도 치아는 두개골 안에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에는 치과 치료의 흔적이 남습니다. 어느 치아에 어떤 방식으로 충전재가 들어갔는지, 어느 치아가 발치되었는지,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이 패턴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패턴을 기록한 치과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 있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여성의 치아 상태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치아 패턴을 기억하는 치과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풀턴, 포트 엔젤레스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치과 의사가 이 정보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 치과 의사는 자신의 오래된 환자 기록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헨리 레덤. 이 치과 의사는 수년 전 헨리 레덤이라는 여성을 치료한 적이 있었고 그 치료 기록을 정확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 속의 치아 패턴은 레이크 크레센트에서 건져 올린 시신의 치아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더불어 이 치과 의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사우스다코타에서 워싱턴주로 이사했다고. 헨리 레덤, 그리고 헨리 레덤 일링워스, 1937년에 포트 엔젤레스에서 사라진 그 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순간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치과 의사가 기록을 버렸다면, 이 치과 의사가 그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면, 이 치과 의사가 설마 그 환자겠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면 헨리 일링워스는 영원히 이름 없는 시신으로 남았을 겁니다. 수사의 방향이 즉각 바뀝니다.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니 이제 용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사실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몽고메리 일링워스, 남편, 외도가 알려진 남자, 아내가 사라진 시점에 포트 엔젤레스에 있었던 남자, 아내의 실종에 대해 충분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남자,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불행한 결혼, 외도, 그리고 아마도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욕망,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호수해버렸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940년대의 법의학은 지금과 비교하면 거의 원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의 혈흔이나 생물학적 증거를 피의자와 연결하는 DNA 분석은 40년 뒤에야 가능해집니다. 시신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불분명합니다. 실화파가 진행된 상태에서 부검을 해보면 시신이 묶여 있었다는 것, 돌이 달려 있었다는 것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정확히 어떻게 사망했는지, 목이 졸렸는지, 질식사인지, 다른 방법이었는지는 뼈의 흔적이 남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황 증거, 동기,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몬티 일링워스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구체적인 재판 기록이나 법적 결론에 대한 자료는 현재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1940년대의 지방형사 사건 기록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공개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졌는지, 재판이 열렸는지, 유죄 판결이 났는지,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이 이 사건의 가장 불편한 공백입니다. 피해자는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몬티 일링워스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기록은 조용합니다. 이제 이 사건의 과학적인 측면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이 사건의 해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화파, 즉 에디포시아 형성은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현상은 처음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시신이 정상적으로 부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년이 지나면 연 조직은 사라지고 뼈만 남습니다. 치아도 물론 남겠지만 주변 조직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일찍 발견되었다면 수사도 더 일찍 시작되었을 겁니다. 반면 실화파가 진행되면 지방 조직이 단단한 비누 같은 물질로 굳어버립니다. 시신의 밀도가 달라지고 부패가스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의 무게와 함께 시신이 훨씬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것이 영구적인 은폐가 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화파가 역설적으로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부패였다면 치아 주변의 조직도 빠르게 분해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라파는 시신 전체를 일종의 화학적 방부 상태로 만들었고 그 덕분에 치아가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이 시신을 완벽하게 감추려고 선택한 환경이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해 준 겁니다. 이 사건이 현대 법의학의 역사에서 언급될 때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DNA도 없고 지문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치과 기록 하나가 수십 년 전의 실종 사건과 신원 불명의 시신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사우스다코타의 한 치과 의사가 오래된 환자 기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대라면 어떨까요? 치과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수사당국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훨씬 빠르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1940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은 편지와 전화와 사람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불완전한 연결망 속에서 정확히 맞는 사람이 정확히 맞는 정보를 받아서 정확히 맞는 기록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을 운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꼼꼼함이라고 불러야 할지 저는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올림픽 판도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히 기괴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질문. 헨리 일링워스가 1937년에 사라졌을 때 왜 더 적극적인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1930년대 여성이 실종되었을 때 수사당국이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했는지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통신과 수사 역량의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여성의 실종이 어느 정도의 무게로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 몬티 일링워스는 정확히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 이것은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완전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기소되었는지, 재판을 받았는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기록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자체가 하나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것이 가장 불편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 사우스다코타의 치과 의사가 기록을 버렸다면, 혹은 그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면 헨리 일링워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이름 없는 시신으로 어딘가에 묻혔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죽인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을 겁니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한 치과 의사의 꼼꼼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씁쓸한 교훈입니다. 레이크 크레센트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투명하고 차갑고 아름다운 호수.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카약을 타고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물이 맑아서 꽤 깊은 곳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1937년의 어느 날 누군가가 이 호수에 돌을 달아 무언가를 가라앉혔습니다. 영원히 보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헨리 레덤 일링워스, 사우스다코타에서 태어나 워싱턴까지 흘러온 여성, 포트 엔젤레스의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녀는 결국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호수 바닥에서 3년을 보낸 뒤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치과 의사의 서랍소 기록 덕분에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도 합니다. 저는 닥터 코르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호수 바닥을 들여다보느라 좀 늦을 뿐입니다.